2026년 3월 자정이 넘은 두만강 강변.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허리까지 잠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강 상류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 여성은 평양국무위원회 의전처에서 최고 지도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공간에 늘 행운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평양국무위원회 의전처 문을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4살 2016년 봄이었습니다. 모란봉구역 우리 집 골목에는 아직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출근복을 손질해 주셨죠. 다리미질을 하시면서 연신 주름 하나 없어야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혜원아, 나라에서 뽑아준 자리니까 몸 건강히 잘 다녀오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평양 입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고 지도자의 의전을 보좌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단정하며 성분이 좋아야 한다. 의전처 선발 기준은 그랬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학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으니까요. 선발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특유의 칭찬 방식이었습니다. 의전처 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했습니다. 다른 평양 시민들이 배급 털어줄 서는 시간에 저는 봉사자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고 수입 과일도 가끔 나왔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잘 됐습니다. 평양 일반 주민들도 연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의전처 건물은 한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6.25 이후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배를 고르셨는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저로서는 이런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처음 몇 년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전처가 있는 건물은 평양 시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소지품 검사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핸드폰은 반입 자체가 금지였고 개인 수첩에도 무엇을 적는지 수시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보위부 담당자 한 명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매주 한 번씩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이니 마땅하다고요. 최고 지도자 동지의 공식 일정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머리 모양부터 복장까지 검사를 받고 동선 교육을 받고 행사 시작. 2시간 전에는 이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가까이서 배웠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이 불과 몇 걸음 앞에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나중에 동료 여비서에게 들으니 다들 처음엔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손발이 다 떨렸어. 익숙해져.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일이 손에 익으면서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동료 여비서들과 낮은 목소리로 농담도 나누고 퇴근 후엔 가끔 모란봉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지고 여름이면 대동강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을엔 단풍이 곱고 겨울 대동강에 얼음이 얼면 아이들이 썰매를 타러 나왔습니다. 평양이라는 도시는 분명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고향이니까요.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마음 한켠에 항상 뭔가 꽉 눌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친한 동료와 밥을 먹다가도 혹시 내 말을 옮기지 않을까 신경을 써야 했고 가족에게도 직장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라도 새장은 새장이라는 말 나중에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2020년이 되던 해 코로나라는 것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평양 시내도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지방에선 굶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의전처 안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제 평온했던 일상에도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전 수행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들, 귀에 걸려든 말들,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평양 시내가 한층 더 조용해진 그 무렵, 저는 의전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문서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담당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탓에 평소엔 제가 다루지 않던 문서 묶음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열람 후 즉시 반납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엔 간부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책과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딱 한 단어 처리.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전처에서 몇 년을 일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를 얼른 봉투에 도로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멎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어도 뭔가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그 3명 중 한 분이 의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제까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공기처럼 사라질 수 있구나. 평양 고위 간부라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6.25 때 이산 가족이 생기듯 이 나라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연회장에서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의전 수행차 들어간 연회장 한쪽엔 외국에서 들여온 양주와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넘쳐났고 낭비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건배하는 분들의 얼굴이 제가 가끔 내려갔던 외가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가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이 많다고.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이들 힘드셨다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한 굶주림이 바로 평양에서 불과 몇백 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보이는 세상이 북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특권층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그 울타리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전처 동료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에 묻어버리며 혼자 삼켰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문서의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름 3개, 그리고 철이. 내가 충성을 바쳐온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위한 나라인가? 한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아무리 따뜻한 방에서 자도 그 의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외무성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결혼할 때 좋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엔 모란봉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저에게 오늘 의전처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구를 만났어? 하고 자꾸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 메모장에서 보위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 이불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부까지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총과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았다면 이 체제는 감시와 불신으로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어떤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잠을 같이 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의전처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 여비서가 어느 날 제 사물함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시자였습니다. 친구인 척 웃으면서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가 오는 길에 지방 장마당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본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발이 꽁꽁 얼어 터진 채로 좌판 사이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 신발도 없이. 어떤 할머니는 옥수수 몇 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얼굴엔 오래된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수입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거리에서 그 할머니와 아이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하시며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더 울음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 덮인 벌판,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어린 시절 저는 저 산에도 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다 베어서 땔감으로 썼다고. 민둥산처럼 텅 빈 저 풍경이 지금 제 마음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심하게 된 건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키울 수 없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을 거잖아요. 배를 고르면서도 자식 입에 먼저 밥 넣어주고
추운 겨울엔 자식한테 이불 먼저 덮어주고. 저도 그랬습니다. 내 몸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의전 수행 중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간부 명단, 내부 지시 내용,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 종이에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속으로 되뇌며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마당 브로커에게 접근하는 것도 몇 달에 걸쳐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만도 2달이 걸렸습니다. 한번 의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남편에게, 오빠에게, 부모님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분들이 공범이 되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살찐 것을 보고 밥을 잘 먹는구나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모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게 마지막 밥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던지.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식당의 된장찌개를 먹어도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왜 손이 차냐?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냥요 하고 웃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뱃속 아이도 함께.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이 아이가 저처럼 황금, 새장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로운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겨울의 끝자락, 저는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가 아끼시던 책 한 권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을 평생 읽으셨습니다. 표지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한번 쓸어보는 것으로 마음속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강물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날,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함경북도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중간에 검문소를 2곳 통과했습니다. 검문소에서 서류를 내밀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훑어보는 그 몇 초가 어찌나 길던지. 숨을 참고 시선을 고정한 채 군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어난 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뱃속 아이도 느꼈는지 그날따라 발길질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조금만 기다려.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브로커와 저, 그리고 같이 건너기로 한 중년 여성 한 분이 함께였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오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없이 풀숲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3월의 강변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배에까지 스몄습니다. 아이가 춥지 않을까 싶어서 2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1시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진하게 났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그 별들이 북녘 하늘과 남녘 하늘 위에 똑같이 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참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강물 속에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가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는지 강물이 흐른 것인지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제가 퇴근을 안 한다고 걱정하고 계실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그 중년 여성분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손도 차갑고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강을 건너온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만큼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연길 외곽의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같은 핏줄에 우리말을 쓰는 분들인데요.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고 한켠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습니다. 이불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집 냄새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낮엔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할머니는 그 말만 하시고 창고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고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창고에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2번 주시는 밥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뱃속 아이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고마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연길에서 곤명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이 요소마다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안에서 공안이 승객들 신분증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옆에서 중국말로 무언가 말씀하셨고 공안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선교사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도 두만강에서도 흘리지 않은 눈물이 그날 다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북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알려지면서 평양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의전처 전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남편이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도 군 직위를 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일 조사를 받고 계신다고.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한 선택이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저와 뱃속 아이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오빠도 어쩌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곤명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 거기서부터가 진짜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국경 지역은 밀림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사흘을 걸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열대 지역의 더위가 숨을 막았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든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엄마 힘내야 해. 너 때문에 힘내야 해. 그 말이 저를 계속 걷게 만들었습니다. 밀림을 걸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 시절에는 단 하루도 이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전처 여비서가 열대 밀림을 만삭으로 사흘을 걷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앞사람 발자국만 보며 걸었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으로 넘어온 건 2026년 늦여름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던 것입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중국에서도 밀림에서도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조그만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데려왔어. 자유로운 세상으로 데려왔어.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남쪽의 나라, 같은 말을 쓰는 나라의 깃발. 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때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꼭 안은 채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선교사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두만강의 차가운 강물, 창고의 냉기, 밀림의 더위, 어머니의 된장찌개, 어머니의 거친 손이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있구나. 딸아이와 함께.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처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조그만 방에서 지내면서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는데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제가 동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북에서는 상급자가 웃으면 긴장했는데 여기선 그냥 웃음이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과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급표 없이도 된다는 것을. 딸아이를 안고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왜 우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반가워서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세상에 속한다는 것이.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한동안 많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이고 창고 천장이 보이고 밀림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 숨소리를 들으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구나. 우리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다시 잠들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원 상담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국정원 조사를 받던 날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들 간부 명단, 내부 지시문, 의전 수행 중 목격한 것들, 그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어딘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기억한 것들이 북한 인권을 세상에 알리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되이 도망친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꿈, 오빠가 군복을 입고 웃는 꿈, 모란봉 공원에 벚꽃이 지는 꿈. 꿈에서 깨면 옆에서 딸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잘 데려왔다. 잘 살아남았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떻게 계신지, 오빠는 괜찮은지 보고 싶습니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참 좋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유 속에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두만강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몸으로 겪어봤으니까요. 밀림을 사흘 동안 걸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통일이 되면 딸아이 손잡고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모란봉 공원 벚꽃 아래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분단된 지 어느덧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산 가족 어르신들의 아픔이 이제는 제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고. 우리 세대에, 우리 딸아이 세대에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